음, 우리 반의 마스코트 종만군이 학교에서 단체로 스키 캠프를 가는 바람에 오늘도 저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지긴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스키 캠프인 거니까 그거는 뭐 용서를 해드립니다. 그렇지. 용서가 아니구나. 이해하는 걸로. 예, 이해하는 걸로. 혹시 그 지난번에 올린 영상은 봤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꼭 봐주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영상 편지 잘 봤죠?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법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이제 오늘까지만 가이드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가이드 없이 바로 문제 풀고 그다음 풀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한 달 수업이 진행이 됐던 거니까 이 정도 진행이 됐으면 사실 각 그 문법에 해당하는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볼 만큼은 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본 거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가이드 없이 바로 문제를 풀고 풀이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까 그 톡에다가 그 과제와 관련돼서 답을 전달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질문이 없는 관계로 지금 문제풀이 이거 문법 해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중에 해당하는 두 가지 고전시가랑 그다음에 고전소설을 보고 예고한 대로 독서를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법부터 1번. 야, 진짜 1번은 거의 정말 매주 보는 것 같아. 매주 보고 과제로도 좀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1번에서 좀 주의해야 될 말, 요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구항에서 첫 번째 줄 끝에 어말 밑줄 쳐주시고, 어말인 거니까 이건 단어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봐봐. 단어의 끝이야. 집, 그 다음에 먹다, 이렇게 있다면 어말이라는 얘기는 얘 단어의 끝 여기죠. 그럼 여기에서 단어의 끝이 여기잖아. 그런데 그거의 끝 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말 또는 자음합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어말이라는 개념 됐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 구항에도 두 번째 줄 보면 대표음에다 밑줄 쳐주시고, 그래서 이 대표음과 관련되는 개념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대표음 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래서 우리 발음되는 거 7개의 자음. 가느다란 물방울.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그렇게 외운 거. 사실 내가 학창 시절에는 뭐라고 외웠냐면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외웠거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로. 나 그녀 다리만 보여라고 알려준 적 없어? 내가 그렇게 배웠다는 얘기야.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 13항이야. 13항에선 계속 보고 있네. 헛받침, 그 다음에 쌍받침, 그리고 그 줄 끝에 조사, 어미, 전미사. 조사, 어미, 전미사. 묶어서 뭐라고 하죠? 지금 조접어는 우리 형태소 중에서 뭐에 해당했던 거였어? 뭐해? 우리 열심히 필기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외우셔야죠. 조사, 어미, 접사 이 세 개를 묶어서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했던 거야. 형식 형태소입니다. 꼭 외우십시오. 형식 형태소. 얘네는 문법적인 의미를 드러내주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가운데 부분. 음가대로 발음한다. 음가대로 발음한다는 얘기는 소리대로. 그렇죠. 소리대로 발음한다는 것. 그 다음 넘어가면 되겠고, 그리고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쉬운 거야. 왜 쉽냐면 사실 우리 이제 문장의 짜임, 문장의 짜임하면 본문장, 견문장, 견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안긴 문장. 그럴 때 우리 이어진 문장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은 큰 거 안에
들어있는 거였죠. 여기 이제 마침표, 여기 마침표 찍으면 지금 혼 문장의 경우는 주술 관계가 한 번, 얘는 주술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거고, 견 문장의 경우는 주술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 그럴 때 지금 이제 이어진 문장의 경우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준다면, 여기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의 경우는 큰 주어, 큰 서술어, 작은 주어, 작은 서술어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왜 지금 2번 문제를 쉬운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문장의 짜임, 견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안다 라고 하려면 지금 이 부분 있죠. 요 안에 있는 문장을 원래 문장으로 환원할 수 있어야 돼. 요 원래 문장으로 환원할 수 있어야 지금 문장의 짜임을 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2번 문제의 경우는 지금 다 여기서 하나씩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지금 기억부터 리을까지의 문장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는 지금 좀 쉬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얘기를 해야겠네. 지금 혼 문장의 경우는, 아니 이어진 문장의 경우는 다시 어떻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는 거죠.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봅니다. 3번 문제를 보면 피동과 사동이야. 그 피동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동에다 동그라미 쳐주는데, 일단 동자가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은 모두 동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피동은 거기다 이렇게 써줘. 주어가 당하다. 피동은 주어가 당하다. 사동은 주어가 시키다. 사동은 주어가 시키다. 일단 피동과 사동을 구분을 하려면 먼저 이 개념부터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주어가 당하는지 주어가 시키는 것인지. 그럼 주어가 시킨다는 얘기는 이런 거지. 아이가 옷을 입다. 이걸 이제 시키는 걸로 바꾸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이고, 옷을 입는 건 누가 입는 거야? 그렇지. 아이가 입는 거고 아이가 입는 거죠. 그럴 때 이 앞에 있는 어머니는 이 아이가 옷을 입도록 이제 바로 시키는 주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동하고 피동은 일단 의미적으로 명확하게 주어가 당하는 것인지 주어가 시키는 것인지 이거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3번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필요 없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문법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렵진 않을 거야. 넘어가서 우리 4번하고 5번 문제를 보죠. 어, 4번하고 5번, 이제 최근의 경향에 가장 잘 부합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지문을 우리가 비문학 지문 읽듯이 독서 지문을 읽듯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순간 그 문법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스캔이 돼야 돼. 훑어읽기가 가능해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가를 보니까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그러면 형태소와 관련된 개념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아, 형태소는 이런 거지.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그냥 확인해주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그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4번하고 5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어려운 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지금 지문이 들어있는 문법 문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문법 공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 나를 보니까 나는 이제 중세국어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중세국어는 항상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라고?
그렇지. 현대어 풀이와 그 다음에 중세국어 표기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걸 같이 넣어주는 이유가 너희들이 중세국어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주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를 풀 때의 기준이 중세국어 문법이 아니라 현대문법이 기준이 된다는 것. 그 점에서도 5번 문제 지금 3점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선택지만 꼼꼼하게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5번 문제는 용언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한번 뚝 용언했을 때 5개의 단어들이 있었잖아. 그것을 떠올려 준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죠. 시작. 그러면 1번부터 1번은 어렵지 않죠. 지금 기억에서의 2가 조사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이어서 발음이 돼서 들려기가 아니라 들려키라고 이제 발음을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1번의 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을 봅니다. 2번. 13항인 건 맞네요. 13항이 적용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2가 주격조사이기 때문에 13항이 적용이 되어 그대로 음가대로 발음이 돼야 되는 거니까 들려키라고 발음이 돼야지. 그러니까 키읔으로 발음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역으로 되어 있어서 틀린 거야. 혹시 거기 또 질문이 있으시면 1번에서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이야. 기역 리을을 활용하여 만든 견문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지금 1번 선택지부터 볼게. 바람이 불어서 단풍잎이 흔들린다. 지금 주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 불어서 해서 끊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럴 때 지금 앞에가 원인이 되고 뒤에가 결과가 되는 거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맞죠? 2번. 차가운 바람이 거기에 이 차가운 우리 아는 문장, 안긴 문장에서 이제 겉에 있는 것이 아는 문장이고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안긴 문장이라고 할 때 지금 여기에는 명사절, 그 다음에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얘네들은 외워야죠. 명사절일 때는 어떻게 끝나? 미음, 기, 명사절로 끝난 거는 미음이나 기로. 그 다음에 관형절은 리은, 리을, 선. 이거 4개밖에 없어. 명사절은 이거 2개밖에 없어. 이거 외우면 돼. 부사절은 여러 개가 있지만 이, 개, 도록, 서 요만큼만 더 있어. 더 있지만 요만큼만 좀 기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얘네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가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결국에 기본형 뭐뭐 다의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이제 안긴 문장이 되는 거니까. 이게 도록서. 그래서 2번 선택지를 보면 차가우니 얘 기본형이 뭐야? 차갑다라고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차갑다 대신에 이제 다 대신에 뭐가 온 거니 얘는? 니은이 온 거네, 니은. 그래서 지금 차가우는 관형절이 되는 거고, 그럴 때 니은이 기억이 안기면서 니은의 주어가 그렇죠. 생략된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금 앞에 보기 그 문장 없이 그냥 이 이어진 문장만 주고, 그러니까 견문장만 주고 여기에서는 얘가 여기서 이제 뭐 관형절이 주어가 생략됐다. 이렇게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야 원래 문제인 거야. 그러면 차가운 얘가 원래 문장일 때 어떤 문장이었는지 바꿔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얘가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2번 문제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3번 문제, 3번 선택지입니다. 바람이 차갑고 단풍잎이 빨갛다. 이건 단순하게 나열된 거네. 그러니까 여기선 대등하게 이어진 거 맞네. 답이 이제 4번인 건데, 그러면 4번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길래 4번이 답일까? 관용절에 부사절. 그렇죠. 부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부사절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관형어랑 부사어 지금 그 수식이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는 뭐라고 좀 기억해 두냐? 제한이나 한정이라는 말로 좀 기억을 해두자. 그래야지 부사어를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사람과 잘생긴 사람 중에서 어떤 범위가 더 넓은 거야? 그렇지. 이렇게 넓은 거지. 그럼 얘 범위가 좁아진 이유는 요거 때문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수식이라는 말을 제한이나 한정으로서 기억을 해두는데, 사실 체언을 꾸밀 때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 얘 부사어일 때가 문제인 거거든.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가 간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럴 때 지금 이 가는 행위와 관련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를 넣어볼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철수가 집에 간다. 그러면 사실은 가긴 가는데 집에도 갈 수 있고 학교에도 갈 수 있고 학원에도 갈 수 있고 병원에도 갈 수 있잖아. 여러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딱 어디로? 집이라고 어떻게 한 거야? 한정 제한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바로 뭐가 돼? 부사어가 된단 말이야. 또 뭘 넣어볼 수 있느냐? 철수가 빨리 간다. 이것도 가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어갈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부사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법에서 수식이라는 말을 제한이나 한정으로 좀 기억해주면 좋겠다. 지금 이 내용을 이거 4번 선택지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 단풍잎이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그러면 원래 문장, 지금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주술관계를 확인하는 거는 일단 문장 가장 끝에 있는 것이 그 문장에서의 전체 서술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와 호응하는 주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주면 돼. 단풍잎이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해서 흔들리는 거야. 그래, 흔들린다. 뭐가 흔들리는 거야? 바람이 흔들리는 거니 단풍잎이 흔들리는 거니? 단풍잎이 흔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문장에서의 주어와 서술어는 단풍잎이와 흔들린다가 되는 거야. 그럴 때 흔들리는 게 지금 사람이 흔들어서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비를 맞아서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눈을 맞아서도 흔들릴 수 있는 건데, 그런 경우들 중에서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했어?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그거 전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전체가 부사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부사절. 왜? 바람이 불면, 거기 불면도 우리 기본형의 형태인 불다라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수식이라는 말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이제 이어진 문장에서 지금 대등하게 이어진 경우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특징이 있거든. 요 대등하게 이어진 경우는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당연히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꿀 수 없는 게 되는 거거든. 지금 여기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지금 3번 선택지네.
3번 선택지를 보면 바람이 차갑고 단풍잎이 빨갛다. 이거 앞절과 뒷절 바꿔봐, 위치를. 어떻게 돼? 단풍잎이 빨갛고 바람이 차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이렇게 바꿔도 의미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1번 선택지를 보십시오. 1번 선택지의 위치를 바꿔봐. 단풍잎이 흔들려서 바람이 분다. 맞아, 틀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는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앞절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위치를 바꿀 수 없다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특징, 앞절이 뒷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봐봐. 그러면 이게 이 얘기인 거지. 얘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지금 앞절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동그라미 안에 세모가 들어있는 꼴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얘는 이렇게 될 때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겠지만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겠어? 그렇지. 안은 그리고 안긴 문장이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이 앞절이 안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되느냐? 얘는 부사절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지금 이제 문법 이론서를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 야, 사실 이어진 문장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 왜냐면 얘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 안으로, 큰 틀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다 부사절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지금 근데 아직 우리 학교문법에서는 거기까지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이어진 문장인데 앞절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된다?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2번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긴 했지만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내용이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은 앞에 있는 2번 선택지의 문장의 구조와 같죠? 그래서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3번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3번의 답은 2번. 혹시 3번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러면요. 2번이 틀린 게 목적어 안에 부사어라서. 볼까? 니은, 나는 그림을 보았다. 이거 니은과 씨를 보니 능동문의 목적어는 뭐가 됐어? 지금 봐봐. 나는 그림을 보았다. 그림이 나에게 보였다가 이 C가 피동문이고 D가 사동문이잖아. 그러니까 C의 경우를 보면 뭐가 되는 거니? 목적어. 그렇죠. 주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형태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 우리 형태소 간단하게 설명하고 쉬는 걸로 합시다. 일단 형태소의 개념 알아야죠. 형태소가 뭐야? 말이 가장 작다. 그거 맞아. 가장 작은 단위인데 앞에 한 단어가 필요해. 뜻 혹은 뜻을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단위가 형태소입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나누면 의미가 사라지게 돼. 이 형태소부터 뜻을 지니게 되죠. 그럴 때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립 유무에 따른 거, 그 다음에 실질 의미에 따라서 지금 나누는데, 그러면 결국 하나, 둘,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잖아. 여기서 두 가지 성질을 모두 지닙니다. 모든 형태소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지녀. 그러면서 둘 중에 뭐이고 둘 중에 뭐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뭐 하나, 둘 중에 뭐 하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립할 수 있으면 당연히 자립 형태소가 되겠고 자립할 수 없으면 의존이 되는데 여기에서 자립이라는 얘기는 홀로 쓰일 수 있다는 거야. 홀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얘는 띄어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존은 무조건 붙여 쓰는 거지. 의존 형태에서는 무조건 붙여 씁니다. 그래서 이 형태소로 보면 얘는 뭐가 달라붙냐면 이렇게 짝대기 하이픈이 달라붙어. 그래서 이건 이따가 여기 있는 거 설명을 하면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먹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먹다라는 단어는 먹이라는 어간과 그 다음에 다라는 어미로 이루어진 거잖아. 이렇게 하이픈을 붙여주면 어떤 걸 말한다? 의존 형태소라는 걸 말합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사실 조사도 의존 형태소거든. 붙여쓰기 때문에. 조사도 의존 형태소인데 여기다가 단 조사에는 붙이지 않는다는 것. 조사에는 하이픈을 붙이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의미를 봅니다. 실질 의미에 따라서 당연히 실질 형태소와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가 있는데 이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기능을 해서 문법 형태소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 형식 형태소 아까 외웠잖아. 이건 무조건 외우라고 했던 거. 형식 형태소에 뭐 있어? 조사, 그렇지. 어미, 접, 조접, 그래서 조사, 접사, 어미가 되는 거지. 얘 외웁니다. 지금 형식 형태에서의 이렇게 있는 거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때 거기 있는 문제를 풀 때 아까 전에 내가 이 용언과 관련돼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우리 5개 짝 생각나는 거 있냐? 용언과 관련해서 이거 얘기 안 해줬나? 용언, 활용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야? 용언, 활용, 어간, 어미 그리고 기본형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거는 문제에서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문제에서 언급이 되면 이 5개를 한 번에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얘입니다. 기본형 다의 형태로 바꾸고 보는 거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어미의 짝이 뭐야? 어미의 짝이 뭐야? 어미의 짝 간이잖아.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얘와 짝을 이루는 간이 있는 거거든.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우리 먹다라는 단어를 여기 봐봐. 잠깐 이거 보고 여기 먹다라는 단어를 먹과 다로 나눴잖아. 그럴 때 지금 하이픈이 붙었다는 얘기는 의존 형태소라는 거야. 반드시 얘네들은 같이 있어야 단어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어미는 지금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지만 어간은 실질 형태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간이 의존 형태소이긴 하지만 지금 어디에 해당한다?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이 사실을 더불어 기억을 해주면 나머지는 그냥 자립 형태소는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립 형태소는 다 뭐가 돼? 자립 형태소는 다? 그렇지. 실질 형태가 되는 거거든. 됐어? 이게 지금 형태소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아까 주의할 거 요거죠? 조사. 조사는 어디에 해당돼?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지만 지금
하이픈을 붙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고 있거든. 얘는 단어로 인정하고 있어. 그래서 이 조사에는 하이픈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얘는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돼? 무조건 어떻게 쓴다? 붙여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왕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금 바로 5번부터 먼저 설명할게. 5번이 틀렸어. 왜 5번이 틀렸을까? 이제 나머지 선택지는 일단 나중에 보시고 일단 5번이 틀린 이유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방금 설명한 거에 다 있습니다. 봐봐. 5번을 볼게. 지금 이렇게 봐야 돼. 그칠세는 그래. 지금 그칠세를 봤더니 끊어짐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네. 그러고 나서 옛말 사전을 보니까 리을세 찾았어? 리을세 뭐라고 되어 있어? 어미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 리을세가 어미면은 그츠 얘는 뭐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거야? 봐봐. 지금 어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리을세가 어미래. 그럼 그 앞부분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니? 그렇지. 어간이 되는 거지. 아까 어간은 뭐였어? 어간은 그렇지. 실질 형태소.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를 외우라고 하는지 알겠지? 무조건 얘는 외우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나온다. 그럼 얘를 쭉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 시작은 기본형으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개념을 적용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아. 아니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고. 그냥 그것만 놓고 보면 잘 안 된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5번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1번에요. 네. 그 끝에 남근. 남근 이거가 음. 그냥 이거 오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죠. 무슨 말이야? 이게 봐봐. 그 읽어볼게. 선택지 1번입니다. 남근은 실질 형태소 나무가 형식 형태소 그게 이제 조사가 되겠죠? 이거 앞에서 얘로 나타난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옛말 사전을 봅니다. 옛말 사전. 나무의 옛말 그렇게 나오죠? 네. 또 됐습니까? 도경이 됐어?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